자, 월남 이상제 평전 2부 내용 살펴볼 텐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흐름은 우리가 이후에 3.1운동, 그 다음에 또 6월 항쟁, 그 다음에 광우병 촛불 집회, 또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까지 이어지는 이 광화문 집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동학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2대 뿌리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독립협회의 출발은 역시 그 유명한 서재필 박사로부터 시작이 되죠. 서재필은 갑신전변 당시 막내, 거의 10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김옥군, 박영우가 실패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엇보다 민중의 지지가 필요하구나. 민중의 지지 없이 엘리트들만의 어떤 정변으로는 한계가 있고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가서 아주 극빈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사까지 되는 이제 그런 성공을 이뤄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을 해가지고 근대 민간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는 저와 같은 한국 언론인들의 이제 거의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민간 언론인. 이게 1896년 4월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날짜는 1898년입니다. 1898년이 사실은 이제 구한말 조선이 망하지 않고 개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1898년이고 이때가 바로 만민공동회가 일어났던 해인데 1896년이니까 딱 2년 전인 거예요. 2년 전에 들어와서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청국, 일본 등의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를 창립한 게 1896년 7월이죠. 여기에 이제 이상제도 당시 주미공사관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영약삼단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청나라의 간섭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관료면서도 참여한 거예요. 이 일종의 서재필과 같은 친미 개화파로 묶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주역이 아니었어요. 이상재는 신분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당대의 어떤 셀럽들에 비하면 한 급 이렇게 떨어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리더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지도부 안에 들어간 거죠. 이 당시에 그 국립협회 초대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이완용. 이때까지만 해도 이완용이 개혁파 인사였어요. 그래서 이완용이 초대 독립협회 위원장이었고 8명의 지도위원이 있었는데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이상재였던 거죠. 그리고 독립협회의 첫 사업은 독립문을 건립하는 겁니다. 우리 3호선에 독립문역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그 독립문입니다. 그걸 이제 이 독립문은 알다시피 일본에 대한 독립이 아니고 청나라에 대한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위안 스카이 같은 어떤 그 청나라 실세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폐악질을 벌였기 때문에 이런 청국의 간섭을 막자는 게 독립문 건립의 가장 큰 취재였고 그래서 원래 이제 청나라 칙사를 그 맞이하던 모화관이라는 게 있었죠. 그 모화관 자리에 모화관을 헐고 거기에 이제 독립문을 그 프랑스에 있는 독립문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후 대중적인 사회단체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독립문 만들고 나니까 독립협회는 그럼 왜 더 있는 건데?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독립문을 건설하기 위한 단체에서 그러니까 대중적 사회단체로 한마디로 참여연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당대의 참여연대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 토론회는 처음에 모였을 땐 76명이 모였대요. 76명이면 지금도 꽤 많은 숫자죠. 근데 2차 때는 또 200명이 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점점 인원이 불어나면서 상황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이 집회의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뭐냐면 당시 조성이 되게 특이한 거지. 어떤 주제를 놓고 찬성, 반대 이렇게 발제자를 한 명씩 세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하게 한 다음에 그 같이 모인 방청객들 있잖아요. 처음에 76명, 나중에 200명 이상. 방청객들이 같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찬성과 반대 중에 뭐가 맞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토론회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100분 토론인 거죠. 구한말판 100분 토론. 그 당시엔 TV가 없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 토론을 현장에서 시청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로 결론을 정하는. 그리고 주제는 뭐냐? 뭐 교육진흥이라든가 산업개발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미신 타파라든가 뭐 신문 보급이라든가 여성 계몽이라든가 뭐 당시에 그 개혁파가 중요시했던 그런 이슈들 전형적인 시민단체 활동인 거죠. 이런 것들로 토론을 하고 다수결로 찬반을 정하고 이 토론회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상재,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재,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독립협회의 어떤 젊은 실무자 투톱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론회 때 사회를 본 게 주로 이상재가 전당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사회를 볼 때 집단의식과 연대감을 갖도록 토론을 이끄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2, 30명만 모여도 사실 사회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70명, 200명, 혹은 나중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이렇게 중간 지점을 잘 공감대를 찾아 나가면서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게끔 사회를 잘 그 토론을 이끌어 간다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일종의 암묵진 거고 그러면서 또 방청객을 포함해서 방청객도 포함해서 계몽시키고 또 정치의식도 고양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상제가 벌여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사회자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독서 모임이나 토론회를 많이 하니까 그 사회를 많이 보잖아요. 사회를 볼 때 보면 이게 보면 그 참가자들의 눈치를 충분히 보면서 그 참가자들 하나하나의 눈빛을 다 봐야 돼요. 이 사회를 볼 때 보면 그러면서 혹시 저 사람이 혹시 할 말이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이 지금 이 논의가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잘 봐가면서 적절하게 발언권을 조정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자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참여한 사람들의 중론이 어느 방향으로 모아가는지를 보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사회자의 능력인데 우리가 흔히 사회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발언 기회만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자의 어떤 역량이라는 거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요즘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 죽산 조봉암 선생이 그 1대 2대 국회 부의장 할 때 그런 식으로 국회 사회를 잘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들 눈치 보는 능력, 이 모인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공감대를 파악하고 찾아 나가는 능력이 이게 사실 민주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수틀리면 그냥 권총 뽑아갖고 협박하는 그런 수준의 이렇게 리더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만민 공동회로 결국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는 주적이 러시아였어요. 이미 청나라 있을 때는 갔고, 청일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과판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라 만민 공동회 사실 주된 주적은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아과판천 이후에 고종한테 이제 빚을 지게 만든 거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이권 침탈에 러시아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칠러 인사들을 기용하게 하고 이때 이완용, 박정향을 해임을 시키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완용 되게 개아파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상진은 처음에 상소로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선의 관료였기 때문에 처음에 상소를 해. 하지만 통하지가 않아. 이미 상소라는 제도는 이미 낡은 제도가 돼가지고 좀 먹히지 않는 제도가 됐어요. 그러지 않자, 그럼 이 민의를 모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원래 독립협회가 하던 토론회를 만민공동회로 전환해서 일종의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게 뭐냐면 1898년 3월입니다. 이제 드디어 운명의 1898년에 들어온 거예요. 3월 10일이면 이제 따뜻한 봄이죠. 날씨도 좋고 야외에서 모이기 딱 좋은 시절이 온 거죠. 그래서 종로에서 최초의 근대 정치 집회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만민공동회가 3월 10일에 개최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3월 10일을 만민공동회의 날로 제정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임시정부 창립 기념일 이런 거 4월 11일, 13일 이거 기념하잖아요. 그것처럼 3월 10일은 사실은 우리가 광화문에서 하는 이 집회의 원조격인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3월 10일을 3.1운동만큼은 아니어도 일종의 만민공동의 날로 좀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때 어떤 시정 상인이었던 현덕호란 사람이 회장을 했는데, 이건 일종의 어떤 거기가 이제 상가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의 일종의 얼굴 마담으로 지역 유지를 내세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벼락처럼 등장해갖고 이 열변을 토해낸 사람들이 바로 이승만과 같은 배제학당 출신의 젊은이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내정 간섭을 규탄하는 막 연설을 뿜어내면서 드디어 역사에 이승만이 얼굴을 빼꼼 내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된 이슈는 부산 전령도에 러시아가 이제 석탄 고기지를 조치한 거라든가 그거 반대하고 또 한러은행을 만들어 갖고 이제 러시아가 조선의 돈을 다 쓸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러은행 설립 반대 이런 것들이 주된 만민공동의 이슈였고 또 러시아 군사교관 철수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얻어냅니다. 실제로 고종이 이걸 받아들여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령도 석탄 고기지도 반환했고 한러은행도 폐쇄했고 나름대로 이제 효과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민공동회가 집회 효능감, 요즘 우리가 정치 효능감, 정당 효능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때 이 집회 효능감이라는 걸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효능감, 자신감 뿜뿜 이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방식이 되게 특이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찬반 의견을 듣고 방청객이 다수결로 의사를 표해가 뭐 손을 들었는지 어때 모르지만 다수결로 의사 표시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다라는 이런 집회 운영 방식이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에서 어떤 단체가 이렇게 결정을 했겠어요, 의사결정을. 죄다 왕한테 상소해갖고 왕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만을 바랬다 뿐이지, 모인 참가자들의 숫자를 세가지고 그걸로 결론을 정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아주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훈련이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학습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결론의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토론을 하면서 수기 후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른다. 이게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인 거죠. 이 과정을 아주 스무스하게 이끌었던 게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관점에서 이게 러시아의 압력을 어느 정도 밀어냈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의회 설립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권 확대, 그리고 참정권 획득, 그리고 개혁 내각 수립, 이런 것들로 자연히 이슈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제는 이렇게 만민공동회가 점점 활기를 띠게 되니까 이 7월이 되면, 이 1898년 7월이 되면 이상제는 의정국 총무국장이라고 하는 관직을 아예 사임을 하게 돼요. 사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만민공동회 활동에 주력을 하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관료로서가 아니라 시민운동가로. 대개는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연대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시민운동에서 뜨면은 정치권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상재는 이미 정치권에 굉장히 그 고종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는데 정치권의 좋은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역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든 이제 그런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만민공동회가 주력했던 마지막 목표가 중추원 개편. 중추원은 원래 이제 관료들이 잠깐 딴 데로 보직하기 전에 대기하는 왕의 자문기관 같은 거였는데 이 중추원을 개편하고 의회 설립 운동으로 나아가자.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모으게 됩니다. 이게 조선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됐으면 고종을 형식상의 황제로 모시고 의원들이, 이게 중추원 의원이죠. 중추원은 의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중추원 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조선 최초의 입헌 군주정이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 정부가 됐겠죠. 이게 이제 영국식 정부인 거고, 이게 당대에는 세계 최신식 트렌드였던 거예요. 그 당대 세계에 존재하는 정부 중에 가장 최신식 정부 형태를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다만 직접 국민이 투표하는 방식은 이때까지는 아니었고 당시 정부의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을 개편해서 절반이 중추원이 50명 됐다고 치면 절반이 25명을 독립협회가 선출해서 독립협회 출신이 선출해갖고 충원하는 방식인데 일종의 간접적 대의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독립협회 만민공동이라는 거 그 자체가 누구나 의사만 있으면 참여 가능한 민회 형식의 집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백정도 연설하고 뭐 기생도 연설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누구나 참정권이 있는 비록 간접 선거지만 누구나 다 참정권이 있는 그런 방식의 선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1898년 10월에는 드디어 이제 10월까지 왔죠. 박정향이 그 당시에 또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상진랑 친한 박정향까지 이 참여해가지고 만민공동회가 관민공동회로 관과 민이 함께하는 집회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그 유명한 헌의육조라고 하는 건의사항을 도출해내죠. 헌의육조의 내용은 1. 외세 의지하지 마라. 2. 외국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공동 서명해서 도장 찍게 해라. 이 2번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죠. 나중에 을사조약 생각하면. 왜냐면 그 각부 대신만으로 통과된 을사조약은 그 5명의 을사 5적 5명의 대신들이 도장 찍고 그냥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때 중추원 의장이 같이 도장 찍는 방식으로 중추원이 개편됐다면 사실은 을사조약을 그렇게 대신 몇 명 구워 설마 갖고 통과시키지 못했겠지. 왜냐하면 중추원 의장이라는 건 중추원 50명의 그 중추원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결산을 투명하게 해라. 또 공개 재판이나 피고의 진술을 들어라. 그러니까 재판할 때 원님 재판식으로 너 마음대로 네가 원고고 피고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네가 검사고 판사고 이렇게 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책임가는 황제가 정부의 자문을 구하여 임명하되 과반수에 따라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을 실천해라. 규정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헌의육조의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 민권과 군권을 동시에 강화하자는 군민 통치 원리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입헌 군주제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군민 통치라는 건 말은 안 되죠.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건 이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데 민권이 강해지면 군권이 약해지는 거고 군권이 강해지면 민권이 약해지는 건데 민권과 군권을 같이 강화한다라고 내세웠으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말은 안 돼. 하지만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어.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조선이었기 때문에 군권을 깎자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 1898년 11월 2일이 되면 이제 겨울이죠. 이 박정형 내각이 이 만민공동회안을 받아들여 갖고 의회 설립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각의 동의가 이루어져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고종의 재가까지 얻는 게 무려 11월 3일. 그래서 중추원 신관제가 공포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만민공동의 의견이 관철된 듯이 보였죠. 그러면서 야 드디어 조선판 정치개혁, 조선판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나 싶은 게 11월 3일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어쩌면 조선이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망하더라도 적어도 을사조약 같은 식으로 혹은 나중에 이제 한일합방, 우리 한일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국권을 그렇게 넘겨주는 전쟁 한 번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지리멸렬하게 나라가 망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몇몇 대신만 부어 삶아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중추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치면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어떻게 다 나라에 국권을 넘기자는 거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조선하고 일본이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뭔가 더 무리하게 강압적인 수단을 써야만 아마 국권을 뺏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당시 일본 정부는 서양 눈치를 엄청 보는 정부였거든. 그 서양 눈치를 되게 보면서 그 모양새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를 되게 중시하는 그 정부였기 때문에 특히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일본의 특성상 무리하게 어떤 그 조선을 억지로 집어삼키는 그런 한일 병합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보호국 정도로 두면서 적당히 어떤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정리됐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이 정치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고종 하나를 압박해가지고 국권을 그냥 홀딱 뺏어먹는 이런 식의 그 굴욕적인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그 데에는 이제 수구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이 당시에 친일 친러 수구 세력이 반발을 하면서 바로 하루 뒤인 11월 4일 밤에 독립협회가 고과정을 추구한다라는 익명의 고시를 독립문 서벽에 붙입니다. 그 전형적인 가짜 뉴스를 조작한 건데 사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독립협회가 하자는 대로 끝까지 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 결국 그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는 아니었는데 다만 이건 입헌군주정이었기 때문에 공화정 중에서도 가장 어떤 수위가 낮은 그리고 왕정과 공존이 가능한 그런 공화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짜 직서를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 5일에 독립관에서 대회를 열고 얘들이 그러니까 독립협회 놈들이 독립관에서 대회를 열고 군주제를 폐지하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내무 대신은 이상제로 앉히려고 한다라고 이건 확실한 가짜 뉴스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이게 이제 뭐 전형적인 영모예요. 영모. 과거로 치면 영모를 고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선시대의 어떤 전통적인 영모 사건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고종의 결정적인 오판 혹은 고종의 어떤 자질이 드러나는 거죠. 고종이란 군주가 여기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패한다고 하니까 이 하면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왜냐면 박정형 이상재가 다 고종이 아끼던 신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임하던 신하들이 만약에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면 문제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휙 하고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는. 사실 박정희 예산이 모두 고종의 신임에 마치 옛날에 조광조처럼 그 고종의 신임을 등에 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고종이 갑자기 입장을 확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별 수 없이 일방적으로 또 밀리게 되는 거죠. 결국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망국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가장 큰 책임은 역시 고종한테 있었던 거예요. 고종이 구한말의 진짜 빌런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갑신정변부터 갑오개혁, 동학 독립협회까지 다 고종한테 뒤통수 맞아갖고 실패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고종의 아버지였던 대원군도 마찬가지죠. 죄다 고종이 뒤통수 쳐가지고 조선을 어떻게든 개혁해보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망가뜨린 게 고종이에요. 물론 고종은 고종 나름대로 뭐 할 말이 있겠지만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김옥균도 고종이 죽였죠. 김봉집도 고종이 죽였죠. 전봉준도 고종이 죽였죠. 뭐 이렇게 조선 좀 뭐 좀 해보려는 사람도 고종이 다 죽였어.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지. 결국 독립협회 지도부를 싹 다 체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만민공동회가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수만 명이 또 거리에 나와갖고 엄청나게 항의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중의 압력 때문에 결국 석방을 하게 며칠 뒤에 석방해 주긴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1월 26일에 또한 보름 지나갔죠. 수만 명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가 이게 11월 우리가 이게 광화문의 12월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박근혜 탄핵도 12월이었고 그 윤석열 탄핵도 12월부터 시작됐고 그다음에 요 만민공동회도 본격적으로 정부와 이게 충돌하기 시작하는 게 11월 26일이니까 거의 12월 언저리로 가서
이 광화문의 겨울이 다시 경호문의 겨울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즌이 이때 열렸던 거죠. 그래서 이때 만민공동회에서 이상제 등이 총대위원으로 뽑혀가지고 고종 면담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 입장에서는 또 이상제는 또 잘 아끼던 신하였으니까 일단 만나주죠. 그래서 헌의 육조 실시 등 건의를 하니까 고종이 또 수용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 참 귀가 얇은 사람이야.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여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용은 해놓고 결국 약속은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독립협회를 탄압했던 수구파를 계속 등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독립협회 측에 결정적인 패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독립협회도 잘못했어요. 뭐냐면 최초로 이 당시 어쨌든 중추원 개편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중추원 개편된 그 의원의 절반을 독립협회가 추천을 합니다. 이때 이승만도 중추원 의관으로 선출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20대 때 이미 국회의원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승만을 나중에 70대 재원의회 의원한 것만은 생각하지만 이미 구한말 중추원에서 이승만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승만 등 소장파가 이승만은 이때 이미 중추원 의원이었고 주도해서 뭔 짓을 하냐면 대신 후보로 이제 한 대여섯 명을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 박정양, 윤치호, 서재필, 박영효를 선출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대신으로 뽑아주쇼 하고 이렇게 정부에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패착은 뭐냐면 박영효를 넣었다는 겁니다. 절대 박영효는 넣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이 박영효를 넣은 게 고종의 영린을 딱 건드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영효는 김옥균하고 같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이잖아요. 그때 김옥균하고 박영효가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그 고종의 친척이, 그러니까 그 민비의 친척이었던 민씨대신들 세네 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옥균, 박영효라면 고종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종한테는 거의 역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잠깐 대신도 하다가 또 일본으로 도망가 있는 그 박영효를 도로 불러와서 대신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박영효는 고종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시 민중들한테도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어쨌든 김옥균과 함께 그 역모를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일반 민중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독립협회원도 기껏 뽑아놨더니 박영효를 대신을 시키자고 박영효를 도로 불러와서 권력을 넘기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민중의 지지도 확 돌아서게 됩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결국에는 고종의 신임과 민중의 지지 이 두 가지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힘을 얻고 있었던 건데 이 박영효 사건 때문에 민중의 지지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도 싫어하고 민중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독립회 놈들 뽑아놨더니 엉뚱한 짓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제나 윤치호 같은 중진들은 만류를 했어요. 근데 이 이승만 등 이 청년 세력이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를 못한 거죠. 결국 조선의 개혁을 좌절시키는 데에는 이승만도 한몫했다. 이승만의 이런 고집불통.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때부터 선배들이 하는 말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집불통이 평생 그다음에 독립운동기와 이후에 집권 이후 일공화국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승만은 끝까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20대 이승만의 성격이 죽을 70, 80까지 쭉 그대로 갔던 거죠. 어쨌든 결국 1898년 12월 말이 되면 고종이 결국에는 이 박영호 추천 사건 때문에 완전히 휙 돌아서 가지고 이 독립협회 만민공리는 역적이다. 박영호 불러들이다는 거 보니까 완전 역적놈들이다라고 하면서 불법 단체로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강제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개혁하려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1898년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1898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898년 3월만 해도 어떤 일이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공간이었는데 1898년 12월 말이 되면 그 가능성이 싹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망국으로 가는 트리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게 그 이후에 1905년 일사조약까지 물 흐르듯이 이른바 만국 테크트리를 쭉 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상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거 불법단체의 주모자였으니까 당연히 감옥행위죠. 그래서 이제 역적 비스무리한 입장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당장에 사약을 먹고 삼족을 멸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이 당시에는 근대물이 좀 들어갔고, 고종도 한때 신임했던 이상재를 좀 아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상재가 워낙 서양 선교사들의 어떤 또 지지도 받고 있었고, 또 친미 개혁파였고 해서 외세 눈치도 보이니까 바로 죽이지는 않고 독립협회 지도부와 함께 한성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한성 감옥이라는 게 이게 또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묘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아주 그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안에서 학교가 열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수감생들이. 이건 당시 정치범이 집단적으로 갇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한성 감옥장이 약간 좀 이렇게 특이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 개혁파의 우호적인 성향의 사람이어가지고 이 갇혀있는 한성 감옥 이게 12월 말에 들어갔죠. 엄청 추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시를 보면 그 춥다는
추운 거에 대한 엄청난 그 호소가 나와요. 진짜 추워갖고 이불 집어쓰고 벌벌 떨고 막 이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윤석열 감옥에 가서 이제 폭염을 견디고 있지만, 사실 감옥은 겨울이 제일 힘들잖아요, 추울 때. 근데 이제 그 추운 와중에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도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성 감옥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또 이걸 주도한 게 또 이승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인물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승만도 이때, 그러니까 이상제도 이때 이승만을 보고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의 동지가 되고 후원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한성 감옥에서 한 2년여간을 이제 이상제가 같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상제에게 굉장히 큰 어떤 사상적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첫 번째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기독교를 뭐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그렇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랬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선비들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느니 뭐 오병이어 뭐 이렇게 빵 몇 조각으로 20명이 나눠 먹었다느니 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이런 거 다 미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허황된 소리라고 다 이렇게 왜냐면 성리학은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잖아. 합리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이제 치웠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간 기독교 성경 뭐 이런 거 기독교 서적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거를 학문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신비적인 종교 체험도 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종교적 지도자 보면 다 이런 종교 체험이 있잖아요. 최재우 선생도 그렇고. 근데 보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왜 안 믿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첫 번째는 미국에서 성경을 보내준 거였고 성경을 읽게 한 거였고, 두 번째는 독립협회 처음 만들 때 서재필이 들어와가지고 서재필이 신문 독립협회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재가 그 서재필이 기독교 신앙 얘기하고 전파하려는 거에 대해서 그때보다 끊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도서기론이다. 우리는 도는 동양의 도가 더 우월하고 기술이 서양이 우월하니까 동도서기를 하려는 거지 기독교를 그 기독교의 도까지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재필이 그 기독교 전파하려는 거 이상재가 자꾸 탁탁 막았는데, 그거를 지적하면서 아니 내가 너한테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왜 이렇게 따르지 않았느냐 라면서 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게 3번째 기회니까 꼭 믿어라라고 이렇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상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서양 선교사들, 이 한성 감옥을 후원하고 있던 서양 선교사들하고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이 다 배제학당이니 뭐 이런 거 연세학당이니 뭐 나중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승만을 되게 아끼면서 키워냈고, 이 이승만이 또 여기서 한성 감옥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상재하고도 이렇게 또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YMCA 활동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승만이나 신흥무 뭐 이런 이른바 당시 청년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이른바 기호파라고 하는 독립운동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기호파 독립운동계의 대부가 되는 게 바로 이 한성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기호파라는 게 뭡니까? 서울, 경기, 충남. 왜냐면 이상재가 충청도 한산 출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평생 동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운 겨울, 그 감옥을 함께 보내니까 고생 함께 하면 되게 친해지잖아요. 마치 우리 군대 같이 갔다 오면 동기들 친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추운 겨울 한성 감옥에서 함께 했던 민주화 동지. 이 동지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커리큘럼에서는 이 관계를 되게 좋게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임에 부산 안창호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나중에 임시정부로 가서 기호파와 서북파의 아주 고질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생각해보면 안창호나 이승만이나 이념이나 성향으로는 다 친미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친기독교고 친서방 민주주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념적으로만 보면. 근데 다만 출신 지역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안창호는 서북 평양 출신이었고, 이승만은 어쨌든 한성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서북과 기호라고 하는 그 지역적 차이 때문에 평생의 라이벌로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그리고 한성감목까지 이어지는 이 기호파의 결속력이 지나치게 강해져가지고 이게 결국 여기 주류에 끼지 못했던 서북파, 이른바 안창호계를 밀어낸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결국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독선을 하면서 기호파 인사들만 싸고 돌고 자기를 오히려 이렇게 추대해줬던 안창호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합병적인 행태죠. 그런 걸로 나타나면서 안창호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평생 평양 출신이라 독립협회 운동에 주류에 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같이 못 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주류에 끼지 못하고 독립협회가 실패하니까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
직후에 2년 만에 결국 석방은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일본이 러시아가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국권 침탈에 나서게 되고 이상제는 나름 고위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올려갖고 막 이를 규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소에서는 헌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민공동의 시절에는 중추원 개편, 그러니까 의회 설립 운동을 중시했다면 이 그 한성감을 갔다고 나서는 헌법의 중요성을 깨우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헌법을 만드는 게 하나의 정치개혁 트렌드고 심지어 일본도 천황제 헌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에 다 헌법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혹은 근대 국가로 가는 그 기본적인 정치 개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이라도 만들으려고 상소를 해내도 뭐 고종은 비뚝으로 듣지 않았죠. 뭐 역적 출신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황제도 기댈 만한 핑계거리를 만들어 놨어야 일본이 국권 침탈을 하려고 할 때 저항할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헌법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일본이 뭐 도장 찍어라 그러면 아니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버틸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절대군주제라는 게 대한제국이라는 게 황제한테 절대군주권을 몰아주다 보니까 황제가 황제가 절대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황제 한 사람만 압박해서 그 사람 도장만 받아내면 국권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정치제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권력을 너무 집중하면 그 책임도 결국 혼자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생리인데 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무슨 뭐 서울대 무슨 국사학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종이 뭐 개혁군주였다느니 뭐 광무개혁을 재평가해야 된다니 뭐 대한제국에서 뭐 이렇게 뭐 대한제국의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동길에서 무슨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이제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해가지고 미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냥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군주였고 거기다가 재위 기간 또 엄청 길었어. 50년이에요, 50년. 고종이 사실은 거의 영조급이에요. 조선 왕 중에 이렇게 오래 재위한 왕이 없어요. 고종하고 영조가 거의 투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조선이 국군이 다 하긴 다 한 거죠. 이렇게 그 제일 자질 떨어지는 왕이 이렇게 말년에 오래 했으니 어쨌든 이상제 상소가 전혀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상제는 이제 더 이상 정부에 진짜 기댈 바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YMCA와 기독교 운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참 이때 이상제가 이미 거의 나이 50, 60이 다 된 나이였는데 참 이 할아버지가 정말 끊이지 않는 열정을 가진 인물인 거죠. 왜냐면 이쯤 되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고향 한산으로 은퇴해갖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살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민운동에 이제 투신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때 나이 60이면 지금으로 치면 80이에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가 않은 나이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이런 운동에 뛰어든 거고 그러다 1905년에 드디어 을사늑약, 을사조약 소식이 전해지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이상제를 되게 아끼고 좋게 했던 그나마 민씨 일파 중에 그래도 개혁적이고 애국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결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민영환도 자결하고 또 조금 있다가 개화파 동지였던 박정향도 을사조약 소식이 들리니까 원래 이제 이미 나이가 많았고 이미 이상제보다 한 9살 많으니까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됐죠. 그런데다가 이제 을사늑약 일어나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결국 이 박정향도 죽습니다. 그건 이제 노안으로 자연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랑 평생 같이 했던 동지들이 하나둘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이상제도 그럼 나도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민영환이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나도 조선의 어떤 관료로서 그래도 조선의 녹을 먹은 사람이니까 나도 같이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자결로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이상제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제가 그럴 것 같은 눈치가 보이니까 왜냐면 그때 사람들 다 빠꼼이잖아요. 대충 알만 하잖아요. 민영환도 그렇게 자결하고 막 자결한 사람도 주변에 나오고 이러니까 혹시 너 이상제 또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서 서양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 달려들어갖고 자살은 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남아서 그 청년들을 이끌어줘야지 당신까지 사라지면 어떡하느냐라면서 이제 엄청나게 설득을 하니까 이상제가 그렇구나 자살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 자살하려는 생각을 접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동지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그 정치적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쯤 되면 이상제가 조선에서 활동하는 그런 개혁파 인사들 중에 최고령 이제 원로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이 이제 의정부 참찬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비서실장 같은 거죠. 잠깐 들어와서 좀 맡아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뭐 감옥 보낼 때는 언제고. 근데 이제 이상재는 그래도 어쨌든 고종의 녹을 먹은 충신 DNA가 있기 때문에 그놈의 정을 끊지 못하고 또 잠깐 들어갑니다. 잠깐 들어가는데 그 을사오적들, 그 이렇게 조선의 외교권을 넘긴 을사오적들하고 같이
그 내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것도 굉장히 껄끄럽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몇 달 만에 또 이상한 스캔들에 휘말려 갖고 잠깐 감옥에 몇 달 가게 되는데 그걸 핑계로 그냥 사퇴를 해버리죠. 그 사임을 하고 이번에는 독립협회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구한 말에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윤치호, 안창호 이런 사람들하고 또 같이 모여갖고 다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니까 이상진 이제 더 이상 이제 조선하고는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YMCA 운동에 본격적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만국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미래 세대라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08년 이후에는 YMCA 종교부 총무이자 교육부장으로서 청년대상 강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돼요. 근데 이 강연 활동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강연을 듣고 이 이상제의 강연을 들은 사람 중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 한 세대가 쫙 배출되는 거예요. 거의 이상제 키즈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까 말한 뭐 이승만, 안창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상제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 당시 이미 노인으로 이상제는 청년에게 강의하기 딱 좋은 나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장유유서 중시하니까 이렇게 하얀 도포에다가 흰수염 기르고 딱 봐도 누가 봐도 원로급인 제 뒤에 있는 이런 사진 같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거기다가 주미공사 보좌관도 했고, 정부 고위관료 대신도 했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사회적 영역도 했고, 그러니까 당대 청년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셀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누구냐, 도올 김용욱 선생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강연만 했다면 구름처럼 청년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연이 재미가 있었다. 이상제는 되게 강연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상제의 특징은 유머라는 거잖아요. 제가 민주주의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유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제는 어렸을 때부터 이 풍자와 유머로 상대를 설득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년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도 그렇게 재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젊었을 때부터 익힌 이 풍자와 유머로 청년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거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강사였고 그래서 10대 시절에 육산 조봉암도 이때 강화도에서 잠깐 올라와가지고 이 YMCA에 가서 이상재가 하는 강의를 듣고 그랬다는 기록이 제가 그때 박태균의 그 진보당 연구 책에 보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1910년대 무단 통치기로 들어가 이제 완전히 국권이 넘어가서 무단 통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일진회, 그러니까 치매 단체였던 일진회까지도 다 해산시켜버려요, 일제가. 그러니까 모든 합법적인 단체 활동이 다 금지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군사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유일하게 서양 선교사들이 이끌고 있던 YMCA는 못 건드린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서양이고 미국이고 영국 특히 이때는 그 이른바 영일조약 맺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눈치, 미국 눈치를 엄청 보던 시절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YMCA만은 일종의 치해법권처럼 못 건드린 거지. 그래서 이 YMC와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는 일종의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보장해 줬던 거고, 그러다가 일제시대 들어가고 바로 105인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죠. 105인 사건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에 그나마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초기 개혁파 인사들을 싹 다 모아갖고 감옥에 보낸 건데, 이때 YMCA 지도자였던 윤치호가 감옥으로 가서 한 몇 년인가 살고 나오고, 그다음부터 친일파로 돌아서죠. 근데 어쨌든, 이 윤치호가 빠진 이후에 결국 이상제 원톱으로 이 YMCA를 이끌고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YMCA를 와해구시키려는 공작도 들어오죠. 그래서 한송 감옥부터 동지였던 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김린도 있고 최린도 있죠. 사실 둘 다 친일파로 들어갔다는 건 공통점인데 어쨌든 이 김린이라는 사람이 친일파로 변신을 하면서 뭐 유신회인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YMCA를 내부에서 장악하려는 막 시도를 하게 되고 결국 이상제가 주도해 갖고 김린을 파면하는 이제 그런 내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YMCA는 청년 학생들의 합법적인 활동 공간으로 전국으로 활동이 확산이 되죠. 또 이상제 본인에게도 총독부의 회유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5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이거 그냥 5만 원이 지금 5만 원이 아니고 당시에 5만 원이면 굉장한 거금인 거죠. 얼마까지 한 5천만 원? 한 5억? 이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굉장한 거금을 제시하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땅 좀 사가지고 편하게 사시오 이러니까 확 뿌리치면서 내가 지금 이거 받아먹고 죽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일제를 이제 비판하고 강연도 이제 일제한테 약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할 수 없었지만 되게 풍자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놀리면서 야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일제의 어떤 비판적인 정신을 청년들한테 불어넣는 이제 그런 강연 활동을 수백 수천 회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때쯤에 이승만도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잠깐 귀국해가지고 이상제와 함께 YMCA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게 됩니다. 요때 이제 또 이승만과 이상제가 다시 만나 또 깊은 교류를 맺게 되는 거죠. 이때 활동했던 YMCA 활동가가 바로 이승만, 김규식, 안재홍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기사성 같은 인물들이고 나중에 독립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YMCA라는 공간이
바로 독립운동의 미래 세대, 그리고 해방 이후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때 다 배출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의 정치 리더십의 요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밌는 건 이 YMC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종강역에 가면 YMCA 해가지고 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4층, 5층 올라가 보면 지금도 이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무슨 세미나 하러 거기 갔는데 거기에 월남 이상재 선생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커리를 하면 이상재 평전이라 제가 또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YMCA 그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지 맨날 지나다니는 곳이어도 그게 그런 역사가 있는 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쨌든 그 YMC가 지금까지 거기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1910년대까지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단 통치기가 지나가고 1910년대, 1910년대, 1910년 지나고 1910년부터 19년 사이에 이제 이런 시기를 보내고 1920년대가 넘어가면 이상재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이면서 본격적으로 3.1운동이라고 하는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대사건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이 역사적 대사건을 맞이해서 이상재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짧게만 총평을 하면 이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에 투신하기까지의 이 월남 이상재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사도이자 파운딩 파더라고 할 만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만 역적 박용효를 대신으로 추천하는 어떤 실책을 독립협회에서 벌였고 섣불리 공화정 이런 걸 이제 언급함으로써 그리고 고종 퇴위도 주장했죠. 이승만 이런 세력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부 급진파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실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만민공동의 의회 개설 운동이 실패하면서 고종이 모든 책임을 지는 절대군주제로 오히려 정치개혁이 퇴행하게 되고 이 대한제국으로 나아갔고 이게 오히려 쉽게 국권을 빼앗기는 역설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상재는 왕정과 공화정의 이행기에 그러니까 이상재는 완전한 민주주의자는 당연히 아니죠. 이 왕정 시대의 인물이면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행기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왕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왕권을 중시하는 근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공화주의적 태도, 이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태도. 이 두 가지의 면을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기독교 사상까지 탑재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의 전환기에 흔히 등장하는 징검다리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만 구한 말에 망국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다음 세대를 길러냄으로써 한 시대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삶을 다한 인물이 아니었나 싶고 또 70대 이후에 말년에도 이 활약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70대 이후의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